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도 언더스탠딩 네. 시작할 건데 오늘 나오시는 김학주 교수님 뭐 그동안 하여튼 대체 또 언제 나오시는 거냐. 네. 여러분들이 뭐 많은 글들을 올리셨지만 이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난 한 달에 딱 한 번만 나오겠다. 그것도 진짜 어려워. 나 바쁘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더 까칠하십니다 요즘. 학기 시작된 교수님은 많이 까칠합니다. 그래서 항상 월간으로만 만날 수 있는 월간 김학주. 자, 오늘도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모시고 예.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상 경제 돌아가는 이야기들부터 네, 중요한 산업의 흐름까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하다. 네, 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작하기 전에 모르겠습니다. 김학주 교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뭘 알려준다 해서 네네. 무슨 이와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투자 자문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방송 나와서 뭘 자꾸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뭐 학생들이 더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교수님 월급 늘어나는 것도 아니 아닌데 왜 그래? 왜 하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나는 그게 궁금한 건데 그럴 사람이네 지금. 근데 안 나오시면 어떡하려고? 아니 뭔가 근데 가끔 준비해 오시는 거 보면 어. 시간 되게 많이 썼을 것 같은데 한 생각도 예. 들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여쭤봐야지. 음. What is your motive? 예, 그러니까 일단 이 학생들 가르치는 수업 내용 중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냥 음. 단순히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도 게을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컨텐츠가 저절로 만들어지니까. 예. 학생들한테 나의 컨텐츠를 내가 이렇게 한 번씩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잘 안 만들게 본인에게 되니까. 숙제를 주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네요. 그동안 살면서 이제 저를 약간 그 터프한 환경에 계속 몰아넣는 거죠. 예. 단련될 수 있도록. 예.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터프한 환경. 우리 또 언더스탠딩이 터프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가 독자들도 터프하고 뭐 아닌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감사하게 잘 배워보겠습니다. 요즘 뭐 미국 금리나 요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최근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일단은 뭐 지금은 되게 이 신기술의 시대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신기술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지금이 1950년대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가 냉전 시대였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그 과학이 꽃을 피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과학에서 쓰고 있는 기초가 상당 부분 그때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우 지수가 있었어요. 나스닥은 없었고. 예. 근데 다우 지수가 1950년을 시작하면서 한 200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1950년대 말에 679까지 올라갔어요. 200에서요? 네. 오, 그러니까 세 배네. 배당 수익률까지 따지면 네. 다우지수의 투자 수익률이 연 18%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이 한 6%대 됐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고 만약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더 많이 상승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이 놀랍게 과학이 꽃을 피웠던 이유가 뭘까요? 예. 당시에 뭐 네. 냉전이 그렇죠. 요인이 됐겠죠. 과학 네. 기술이 날밤 새야 되는 그렇죠. 강력한 이유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죽기 살기로 싸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신냉전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생겼어요. AI. 예.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딱 도대체 이 AI가 주는 르네상스가 우리 증시를 얼마나 높이 올려줄 것인가 이제 그런 어떤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신기술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저 사람은 이 많은 기술을 다 한꺼번에 알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솔직한 질문을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의 직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한두 업종만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펀드 매니저가
과학자보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보다 더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균형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는 한 부분만 보니까 그렇지.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과거에 애널리스트 시절에 그러니까 자동차 애널리스트 했을 때 현대차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현대차를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현대차 직원들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이죠? 자기 회사에 대해서. 근데 그분들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단면만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회사는 잘 가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러니까 투자는 전문 투자자한테 맡기는 것이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 이제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 같은 펀드 매니저가 나와서 이런 기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증시의 화두는 역시 금리 인하 속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월도 약간 스탠스를 바꿨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지금 고용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실업률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파월도 약간 좀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동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굉장히 이상한 균형이다.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사람을 뽑지도 않지만 자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관망하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도 트럼프가 난리를 치니까 지금 미국의 공급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몰라. 일단 관망한다. 뽑기도 어려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AI가 이제 사람의 일자리를 슬슬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컴퓨터 코딩이나 앱 개발하는 친구들은 사실 거의 이 품귀였거든요. 그러니까 웃돈 주고 데려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잘리는 사람들이 코딩하는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뭘 가르쳐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영자들도 이 직업이 계속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자. 근데 나중에 기계가 확실히 대체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자르기 시작하겠죠. 예. 예, 그러면 그때는 사람은 다른 직업으로 가야 되고 사실 인공지능이 줄 만한 일자리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교육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이 발생을 한다. 그 마찰적 실업의 어떤 그 깊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파월도 긴장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AI 추론이라는 거는 굉장한 생산성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요. 인플레를 상당히 이제 억제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고용은 안 좋대요. 그럼 얼마든지 돈을 풀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도 낮추고 시중에 돈을 공급하고 그 돈들 다 어디 가겠습니까? 또 그 기술로 또 가고. 네, 가서 일하시는 데가 신성장 신기술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가 파워를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돈이 계속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는 것이고 거기서 워킹하는 거는 결국 신기술 기업이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런 추세가 시작된 게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뭐 팽이라든가 그다음에 M7 지금은 인공지능 서비스 쪽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의 성장이라는 건 주로 이제 제조업 위주의 그때는 약간 좀 비효율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도 좀 파괴해 가면서 기계를 만들어도 작동할 사람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 직업을 사람한테 좀 주는 그래서 인구도 늘리고 그래서 인플레를 야기하는 그런 성장이었다면 지금 인공지능 위주의 성장은 굉장히 좀 효율적이고 인플레를 좀 눌러주고 예 그리고 사람을 어느 정도는 대체하는 그러니까 옛날만큼 잡을 주지는 못하는 그러면 뭐 소비가 좋겠습니까? 결국은 이 소비나 성장 이런 쪽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인플레 그러니까 비용이라도 좀 줄여줘야 되는 그리고 저 사람이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솔루션 위주의 신기술 위주의 성장이다라고 방향이 딱 잡힌 거죠. 예. 이런 거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편하죠. 뭐 그냥 뭐 예 모든 기업이 다 뜨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신성장 신기술 오케이 그거 이제 바이 앤 홀드 하자. 뭐 중간에 뭐 좀 거품 깨지면 어떻게?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2000년 초반에 거품 깨졌지만 사실 그 주가가 58불에서 27불로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예. 근데 지금 갖고 있으면 고점보다도 10배 정도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 하나 조심할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야후나 넷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구글에 대체됐으니까 신기술에 바이앤홀드 하는데 근데 경쟁력 있는 것으로 이제 몰고 가자. 이제 그거를 얘기했던 거죠. 예. 다만 하나 더 걱정이 있는 건 이 신기술주가 주로 미국에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달러가 혹시 약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환차손 먹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 인플레가 그렇게 완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까지 내리면 달러가 좀 더 약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IRA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돼가지고 한국, 대만, 일본 여러분 제발 미국으로 들어오셔서 경쟁력 있는 생산 인프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장기적으로 미국의 인플레가 많이 안정될 것입니다. 대신 이 보조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런 건데 트럼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지화하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약간 스탠스가 다른 게 수단이 좀 너희들은 관세 협박 때문에 백기 들고 투항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기 들어와서 사업 소득은 내가 주는 대로 받는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구한 3,500달러. 뭐 그것도 결국 기업들이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업 소득을 모른대요. 이거 엄청난 그 불확실성 아닙니까? 예.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우리나라 수출주를 안 팔아요? 이런 불확실함에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금 정부가 내는 돈이 아니잖아요. 예. 기업이 내는 돈 아닙니까? 3,500억 달러. 네, 네. 그거 투자를 그것도 예. 모른다 하던데요. 그것도. 예. 그조차도. 정부가 그거를 낼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그렇지. 예, 왜 이걸 안 팔까요? 하는 거죠. 여전히 네. 그래도 미국이 좋고 이 관계는 파탄 나지는 않을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말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아닐 거야. 네. 그게 이제 트럼프가 힘이 세고 안 세고가 아니라 네, 네. 아무리 힘센 사람도 야 수도꼭지 틀면 수도꼭지를 반대 방향으로 틀면 물이 거꾸로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게 네. 워킹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냥 네. 아유 시끄러 뭐 이러고 있는 거겠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 되게 상식적이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해봐도 트럼프는 언젠가는 집에 간다는 거죠. 근데 현지화라는 게 뭐 한 해 두 해 걸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트럼프 뒤에 정상적인 사람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근데 그렇다고 트럼프가 집에 갈 때까지 버티고 기다릴까요? 하는 신용은 해야죠. 예. 예. 괜히 그러니까 돌 맞을 일은 없잖아요.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가만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버티면 된다는 명분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오히려 시범 우리가 케이스가 있겠지. 현지화하는 속도와 현지화하는 규모가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예. 사실 기업들이야 거기 미국 가서 돈 벌면 어떻습니까? Why not? 예,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GDP가 구멍 나는 거잖아요. 예. 여기 고용 기반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잘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면 쟤네가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국이 서서히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를. 네네.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ASML한테 야 저기 노광 장비 한국 주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패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ASML 기술 안에 미국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겠죠. 그게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현명하게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파월 입장으로 가보면 그래 그 현지화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뭐 그래 미국의 인플레 안정에 도움 많이 된다. 근데 당장은 오히려 공급망이 좀 흔들릴 거 아니냐. 오히려 인플레 압력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금리를 내리면 그러면 오히려 더 이제 그 인플레가 증폭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그런 입장이죠. 예. 네, 그래서 계속 이상한 그 주의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플레 뭐 그거 좀 생기면 어때? 내가 다른 나라 돈 뺏어서 더 높은 성장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예. 그냥 내려 뭐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가 정말 미국의 인플레나 달러 가치 훼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용인하는 편인가?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지난 5월 달에 소위 디지털 3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니어스 액트죠.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JP 모건 같이 큰 금융기관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중소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클과 같은 기존 인프라를 사용하라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서클 입장에서 봤을 아니 그 중소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땐 JP 모건이 큽니까? 서클이 큽니까? JP 모건이 크죠? 훨씬 더 믿을만하죠. 예. 그래서 서클이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데서도 대체제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금융기관들 어베일러블한 게 되게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동안은 이제 뭐 이 금융기관들이 예금자나 뭐 차입자들의 어떤 그 매칭시켜서 이 브로커지 피를 받았는데 사실 이 디지털 금융이라는 게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아주 편하게 언제 어디서는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금을 예금자들이 한 뭐 50bp 정도 받지 않습니까? 이자를 0.5. 0.5%. 예. 그러니까 그거 안 받아도 돼. 난 이게 너무 디지털이 너무 편하니까 그냥 이거 쓰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거를 그냥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은행들도 금융기관들도 이 브로커리지보다는 이제 그 기술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로 이제 넘어간다. 뭐 이런 그래야 상징적인 된다.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기초 자산이 달러예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지금 그 표기되는 통화가 그죠? 표기되는 통화가. 예, 그러니까 그 언더라잉 에셋이죠. 기초 자산.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무역 거래의 54%가 달러고요. 외환 보유고의 한 57%가 달러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세계 채권 발행액의 70%가 달러예요. 거기에 비하면 99%는 진짜 엄청난 달러 패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디지털 코인의 99%가 달러이어야 하느냐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코인의 가장 커다란 베네핏이 이게 국경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건데 예. 사실 엔화나 유로화도 그 일본이나 유럽이 결국은 자국 통화를 간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 환율을 관리해야 되니까 네. 오가는 돈 다 체크해야죠. 왜 그러니까 바로? 어느 그죠? 순간에는 할 수 없이 이제 인터셉트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로 같은 경우도 그 회원국 중에서 약간 좀 취약한 애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핀치에 몰렸을 때는 간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게 달러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패권 통화의 야. 위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100% 레버리지 시키겠다는 거죠. 예. 누가 달러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는 굳이 신경 쓰지 않는다. 얼마나 유출되고 안 유출되고도 신경 안 예, 쓴다는 그러니까 거죠. 뭐 달러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옮겨가도 그 전혀 이 영향을 디지털 주지 커런시가 않으니까. 그 워킹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중국 같은 나라는 뭐 그래 국경 간의 거래는 그렇다 치자. 우리는 영내에서 그래도 좀 CBDC를 통해서 이 디지털의 편리함을 좀 누려볼게.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anti CBDC surveillance state act 잘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CBDC 안 한다. 너희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UN 헌장 2조 7항에 보면 네. 그 회원국의 그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생션이 가능한 나라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미국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달러 패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안화 CBDC를 만들면 죽는다는 거죠. 하지 말아라. 같이 거래해주는 대상이 예. 없게 하겠다. 생전 때리겠다는 거죠. 위안화 CBDC는 중국 안에서만 쓸 텐데 주로 물론 주변국에서 네. 위안화 쓰는 나라가 있듯이 주변국에서 위안화 CBDC를 쓰기도 쓰겠으나 하여튼 밖에서는 못 쓰게 하겠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 너희가 만약 그런 거를 만드는 순간 나는 너희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죠. 네, 한번 해봐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 깡패다 그건. 근데 하면 미국한테는 뭐가 불리해요? 위안화 CBDC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슬슬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 영내에서 디지털을 쓸 때는 이제 그 달러 써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JP 모건이 만든 그 스테이블 코인을 써라 그 얘기예요. 그때 네. 스테이블 코인을 수출하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더미넌스 그 지배력을 놓치지 않겠다. 남는 외환 보유액으로 그동안은 미국 국채를 샀는데 네네. 스테이블 코인을 사 그냥 니들이 그걸 써. 그리고 네. 스테이블 코인 산 돈은 그걸로 미국 국채를 사면 되니까. 뭐 달러의 수요가 그만큼 이제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정책을 계속 쓸 거다. 계속 쓴다. 그래서 지금 뭐 세계 6개 주요 나라의 통화 대비 달러의 지수 예. DXY 인덱스 아닙니까? 그게 역사적 평균이 95에서 100이에요. 근데 지금 딱 그 수준이거든요. 100 한 95에서 100. 지금 97, 98. 이 달러 정도죠. 인덱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게 여기서 레벨 다운 된다. 이거는 약간 생각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달러의 약세를 걱정할 그렇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너무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미국 경제보다 과연 더 좋을 때가 지금 어디가 있냐 둘러봐도 네. 없다.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뭐 달러가 그건 동의. 어. 동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하나 궁금한 게요. 은행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네. 예금 통장 대신 예금 통장에 1,000만 원 넣지 말고 1,000만 원어치 우리가 신한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써라고 할 수는 있는데 1,000만 원 나한테 맡긴 거야. 문제는 이 맡긴 1,000만 원으로 이제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그렇지만 미국 국채를 사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이른바 신용 창출, 통화의 증가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금 받아서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그 과정에서는 통화 창출이 있고 신용 있죠. 있어서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경제가 필요한 통화량을 충당하게 되는데 네네. 뱅크들이 대출을 안 하고 예금 스테이블 코인 팔아서 들어온 예금을 국채만 사면 그거는 통화 창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국채를 사고 내가 있는 돈 정부 갖고 가니까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 정부 돈으로 가는 정부 주머니로 가는 그런 상황만 벌어지니까 필요한 사람은 대출은 어디 가서 받을 것이며 1번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는 근데 결국은 예. 그게 이제 국채를 산다 하더라도 그 국채는 결국 다른 데 쓰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서 또 파생되는 그런 경제 활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있을 것 같은데 예. 통화량은 어떻게 늘어나니까 하는 그런 의문이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거기서 이제 통화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네, 예, 아무튼. 충분히 그러니까 뭐 생각이 저기, 있겠지 뭐. 예. 다 그걸로 쓰지는 않을 테니. 네. 그래서 알겠어요. 지금 그 저기 인공지능 거품에 대한 경고가 또 하나 이제 화두로 그것도 요즘, 올라왔어요. 그제도 그러니까 그랬죠. 지금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AI의 누적 투자는 한 1.5조 달러 된다. 근데 향후 3, 4년 동안 그 두 배인 3조 달러가 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큰 장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샘 몰트만 오픈 AI의 그 CEO나 아니면 MIT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거품이 깨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이거 왜냐? 진짜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짜- AI 추론 서비스가 생각보다 늦어지면 뭐 예.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그때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하는데 뭐 이 그 핵심이 되는 그 병목 기술이 해결이 잘 안 된다. 또는 뭐 이제 그 뭐 전기가 인프라 저기 AI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뭐 기득권인 뭐 석유 재벌이 로비를 해서 소형 원자로의 도입을 억제한다. 뭐 이렇게 되면 좀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AI를 그렇게 천천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SNS 에 보면은 강아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되게 친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둘이 어떻게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과 강아지가 네. 어떻게 친해졌냐고요? 이심전심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개가 주인한테 철저하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만약에 그 개가 사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귀찮아한다고요. 사람을. 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더 이제 귀찮게 굴면 물겠죠. 하여튼 중국도 사실 그동안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보호 아래 잘 커왔죠. 예. 근데 중국이 머리가 큰 것도 있지만 사실 미국이 중국한테 몹쓸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돈을 3번 풀었어요. 1조 달러씩 3번. 그중에
1조 달러는 완전히 중국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1조 달러도 아시아 쪽으로 많이 몰려왔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의미가 뭐냐면 미국이 혼자 세계 경제를 끌고 가기는 역부족이다. 그러니 너희도 투자해라 그 얘기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프라 짓고 공장 져 우리가 사줄게. 근데 말 바꾼 거잖아요. 관세 때리고 이러니까 그럼 중국은 잉여 설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수를 키워서 조금 만회를 할 수 있어요. 소화시킬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해외로 이제 덤핑치고 내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그 설비를 해체시켜 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 해체시키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해체시키는 설비는 가장 비효율적인 설비예요. 네. 예. 그러면 그걸 뽀개고 그 위에다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소련이 일본한테 미국한테 졌지 않습니까? 그 진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우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주를 장악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제어할 수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소련은 자원이 좀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드웨어에 집중했어요. 예. 로켓 강하고 빠른 로켓을 만든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인간의 경험치가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카피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대신에 그거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IBM 거를 불법 복제에다 썼습니다. 예. 그랬어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2차 대전에서 이긴 이유가 그러니까 무기의 화력도 중요하지만 무기를 원하는 곳에 꽂을 수 있는 그 능력, 계산 능력이죠. 그걸 안 거예요. 그다음에 남의 나라 첩보를 빼오는 능력, 해킹하는 능력 다 계산 능력이죠. 그래서 뭐 하버드 마크 1, 애니악, 에드박, 현대식 컴퓨터로 계속 발전시키면서 예. 계산 능력을 키웠던 거죠. 예. 사실 첫 번째 인공위성을 쏜 거는 결국은 그 소련의 스푸트니크였었어요. 그게 1957년 1호 인공위성이죠. 하지만 이 소련의 위성은 엄한 데 가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인공위성을 정확한 데 꽂아서 결국은 우주를 제패할 수 있었다. 이런 건데 그래서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 연방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때 소련 장성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진 이유는 계산 능력, 컴퓨팅 파워 때문에 졌다 이런 건데 그러면 중국 애들이 그걸 모를까요? 중국도 그걸 잘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산 능력,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급진적으로 인공위성으로 인공지능으로 가겠다 뭐 이런 예. 건데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해야죠, 더. 더 하고 예. 중국을 막아야지. 그렇죠. 더 빨리 뛰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둘은 지금 어디로 뛰고 있어요? 그냥 미친 듯이 뛰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기려고. 그 계산 능력이 끝판왕이 뭡니까? 양자? 예,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종착역은 거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지금 미국과 중국이 뭐 인공지능을 천천히 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하면 저쪽이 먼저 해버리는데. 양자 예, 그러니까- 컴퓨팅과 인공지능이 네. 실제로 국방의 무기에 적용이 되면 네. 파워풀하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혹시? 그동안 예상과 상상은 그럴 것 같긴 한데. 역사적으로 계속 예. 확인이 되어 온 상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91년도에 데저트 스톰이라는 전쟁을 가끔 예를 들어 드리잖아요. 걸프전 사막의 폭풍. 사막 폭풍. 그러니까 그때 전쟁을 딱 시작했는데 적은 우리를 하나도 못 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때리는 게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소련이 그 항복을 선언했던 이유도 그 전쟁 보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아, 예. 네, 첨단 기술로 전쟁을 장악하는데 예, 상대방의 어떤 그러한 조준 능력을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해킹 다 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의 이런 AI 경쟁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우리의 주가를 크게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 기대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냉전 시대 1950년대에 그때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DNA 구조, 그러니까 염기 서열, 이중 나선 구조 그때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1953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분자 생물학이 이제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다음에 1947년도에 AT&T의 자회사, 그러니까 벨랩
그러니까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를 개발을 하고 그게 직접 회로로 발전하면서 반도체의 기초를 이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도 진공관이 아니라 이제 그 트랜지스터식으로 그러니까 현대식 컴퓨터로 발전을 했고요. 1954년도에 이제 소련의 오브닌스크에서 예. 이제 그 인류 최초의 원전, 그러니까 인류도 이제 원자력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1957년에 아까 말씀드린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이 처음 소련이 발사를 해요. 예. 근데 그 이듬해인 1958년에 나사가 결국 이 나사가 설립이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그 저기 위성 통신이라든가 내비게이션, 그리고 뭐 기상 예측을 통한 재난재해 대책 뭐 이런 것도 다 우주기술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개발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때 하여튼 그렇게 놀라운 과학의 꽃이 핀 이유가 뭐라고요? 냉전.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다시 친해질 수 있을까요? 싸우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 예를 들면 AI가 조금 비효율적으로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과연 멈추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과 중국이 다시 친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죽어라고 이제 붙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싸울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증시를 얼마만큼 키워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순간적으로 뭐 저기 기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출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거품이 될 수는 있겠네요. 둘이서 경쟁하니까 좀 필요보다는 좀 빨리 투자할 수는 있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꽃이 충분히 핀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얘기고요. 그거는 꽃이 충분히 핀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판정이 났을 때. 그러니까 냉전 때는 양쪽 국가가 국가 돈으로 국가가 기술을 개발했던 거잖아요. 아닌가요? 몰라. 미사일이나 위성이나 이런 그 국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련이나 뭐 이런 데는 국가가 많이 했는데 이쪽은 민간 민간이 많았죠. 미국은. 그럼 그게 이제 뭐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그런 회사들이었어요. 아니요, AT&T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술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GE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주가를 이제 추적을 해보면 네네. 인공지능 회사들의 주가도 비슷하겠구나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순위권에는 보이지도 않는 AT&T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꽤 1등, 2등이었어요. 그런 맞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가장 이 기술의 어떤 그 띠임이 있는데 그 띠임에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로 계속 갈아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역할이 다 바뀌었죠. AT&T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통신회사로 그냥 주저앉았고 그거를 이어받아서 다른 업체들이 튀어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기술을 활용해서.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업체로 계속 수익전 해 나가야 그 된다. 업체가 계속된다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이 트렌드가 계속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그냥 그 팀 ETF를 사는 게 맞는 거고 조금 거기에 좀 레버리지 베팅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종목을 여러 개 분산 투자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제 푸시하는데요. 결국 중국은 이제 굉장히 이제 핀치에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안 주죠. 반도체 설계, 자동화 시스템 같은 거, EDA 이런 것도 안 줘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장비 이런 거 다 견제하거든요. 근데 사실 반도체야 뭐 그거 까본다고 해서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봤자 뭐 그런데 사실 설계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하우잖아요. 그거는 좀 예민하게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시놉시스 같은 게 한번 하루에 박살났어요. 하루에 주가가 35%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여지껏 그렇게 떨어진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중국에 매출하지 말라 그러니까 실적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겠죠. 근데 전 조금 더 사긴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야 중국에 물건 팔지 마. 그럼 그 택 업체들 입장에서는 영업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럼 미국 정부는 그걸 어떻게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택 업체들이 만만한 놈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의무로 양으로 다 뛰는 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걔네들이 해외에 나가서 탈세를 해도 미국 정부가 눈 감아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업체들한테 그냥 참고 있으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뭘까? AI를 이쪽에서 더 키워서 네. 더 돌리는 거지. 더 그렇죠. 돌리는 거.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진도 빨리 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예,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중국의 매출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중국이 좀 뒤처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때 중국한테 팔아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이 첨단 기술을 지금 계속 막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막을 것 같아요? 첨단 기술 다음에요? 네. 항상 레파토리가 기술 돈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 돈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23년 8월에도 바이든이 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국가에서 뭐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이런 거 투자할 때 절대 돈 보내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꼭 그런 첨단 기술이 아니더라도 중국을 더 경유한 돈이다. 그럼 거기에 무슨 기술 들어가 연루돼 있는 거 아니야? 수상해, 까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중국을 경유하는 돈들은 일일이 복잡한 절차를 다 겪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 돈이 못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돈에 꼬리표가 붙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요? 중국을 경유했으면 이거 뭐 이상한 거 없어? 한번 그 절차를 한번 해명해봐. 뭐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예.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일단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어떤 헤게모니는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예를 들어서 공작기계다. 그럼 요거 공작기계 관련된 인공지능 추론은 내가 가장 옵티마이즈, 그러니까 최적화하고 있다. 예. 예. 요건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 개별적으로 뜯어먹겠다 그런 얘기고, 근데 미국은 그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지금 싸움이 붙어 있는 건데 아마 중국은 점점 더 자원이 좀 이렇게 줄어들면서 예, 좀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중국이 하나 손에 거머쥔 게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배터리를 갖고 지금 최대한 레버리지 치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배터리 도미넌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를 보면 그냥 중국과 그 밖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 이 배터리 생산 기술 있잖아요. 예. 그거 혁신적이다 해가지고 그 설계 도면을 들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돈 달라는 거죠. 이거 사업하게. 근데 제가 판단하는 거는 그래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 따져요. 아하. 어차피 중국하고 비슷한 거 하면 무조건 진다고요. 규모가 상대가 안 돼요. 그쪽은 훨씬 더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할 수 없는 걸 하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도요타나 퀀텀스케이프 그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 이 배터리의 그 전고체 그 소재를 이 도핑해서 첨가물을 섞어가지고 성능을 개선시키는 거 그건 아직 중국이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도요타가 하고 있는 황화물이다. 이 황화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예, 그러니까 일본 동경공업대학교의 그 칸노 류지 교수께서 예. 2011년에 네이처 머티리얼스에 논문을 낸 거예요. 예, 근데 도요타는 그 칸노 교수한테 돈을 댄 거죠. 근데 그 지적재산권은 동경공대가 아직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 그거를 바인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풀어놨다고요. 근데 도요타나 이데미치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응용 기술들, 그러니까 황화물을 그럼 어떻게 고순도로 뽑아낼 것이냐. 그러니까 황화물과 리튬 금속 음극 그것과의 어떤 그런 반응성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그리고 이 황화물이 수분하고 부딪히면 독가스를 내뿜는데 그걸 어떻게 제어할 거야. 이런 응용 기술의 그 특허를 다 낸 거죠. 그래서 황화물 관련된 기술 특허 중에서 50% 이상을 도요타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황화물의 그 반대편에는 산화물이 있죠. 예. 그 산화물의 대표가 세라믹이라고 말씀드렸고 그쪽에서는 이제 퀀텀 스케이프가 대표적이죠. 미국에. 이 회사는 사실 특허도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어차피 모방을 못 할 거기 때문에 힌트 주기 싫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에 성공을 했다. 그럼 그 기술 독점할까요? 독점 어느 정도? 모르겠네. 나는 자동차 그 엔진 관련 핵심 기술들 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독점하는 애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만약에 그거 갖고 독점해서 수출하잖아요. 예. 그럼 그 수입하는 나라들 정부가 곱게 보겠습니까? 어떤 딴지를 걸어도 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풀죠. 라이센스 아웃하고 그냥 로열티 받고 말고 대신 진짜 핵심 기술만 자기가 조금 갖고 있어서 그걸 차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러한 애들의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중국하고 비슷한 거 하면 희망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트럼프를 만났을 때 저는 내심 기대했던 게 어차피 미국도 지금 배터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 때문에.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전지에 이 소재 성분 그 도핑하는 거 그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걔는 그거 하고 우린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 기술에 뛰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미일 연합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방어해 보자. 이런 배터리 거 연합. 하면은 윈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중국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인데 예, 그런 데서 어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좀 없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과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 이 배터리의 그 도미넌스를 계속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자기네는 그 도핑하는 거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 그냥 액체 전해질 쪽에서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돌파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고체 전지 말씀드렸잖아요. 전고체를 쓰긴 쓰는데 예. 지금 계면의 불안정성 그거를 액체로 메꿔버리는 거죠. 근데 그 액체가 증발하거든요. 그게 이제 막 그 충방정 되면은 이게 가스로 증발해버리면 그 배터리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액체 전해질은 워낙 휘발성이 있잖아요. 폭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약간 수계 전해질, 약간 물 성분의 전해질을 바꾸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물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배터리 외부로 흘러 들어오는 그 전자가 그 배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럼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차라리 배터리 스와핑 할까? 그러니까 충전돼 있는 걸로, 바꾸자. 갈아끼자. 그럼 빨리 갈아낄 수 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물질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끼는 다 안 거면서.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그냥 생산 기술로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걸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반도체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사실 반도체도 중국이 하고 싶죠. 근데 못 따라오는 게 한미일 동맹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막아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도핑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첨가물 섞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물질 대부분이 다 나노 물질이에요. 나노 소재. 근데 나노 소재는 지난 20년 동안 꿈의 소재였었어요. 그 얘기는 진도가 안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수요가 기술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에 쏟아붓는 돈과 사람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차원이 다른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양자 컴퓨터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풀리지 않는 게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거 안 하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다. 발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사놓고 기다릴만 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업체들이 좀 출시 시기를 조금 늦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기술이 예. 조금 생각보다 늦어져서 뭐그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늘상 있어 왔던 거고 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얘네도 장사하는 애들이잖아요. 네. 자동차를 출시해도 전기차가 지금 잘 안 팔리죠. 예. 그러니까 보조금도 확 줄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전기에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전기차 판매가 슬로우한데 그렇게 판매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전고체 배터리 그 신제품 내면 원가 부담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늦춰서 전기차 판매가 정상화됐을 때 그때 가자 뭐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회사한테 팔아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뭐 곧 이렇게. 될 기술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기대한, 그러니까 적어도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AI 이 추론 서비스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먼저 페이할 만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죽기 싫으니까 결국은 이제 신약 개발 쪽으로 많이 할 거 아니냐? 제일 처음으로. 엄청나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혁신적인 게 유전자 편집이에요. 예. 유전자 편집은 사실 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직접 가위로 잘라서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예를 들어 어떤 그 불치병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위험하니까 쓰지 말라는 거였었죠. 비싸고 근데 위험하죠. 예, 인공지능이 만약에 그걸 도와줘서 싸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를 많이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DNA는 이제 그 인간의 설계 도면이죠. 예. 그걸 도장처럼 딱 찍은 게 RNA예요. 그래서 이거는 DNA의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들이 섭취한 아미노산이 이 RNA 신호대로 결합이 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도 단백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치 않는 단백질이죠. 그리고 호르몬도 단백질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잘 안 나오죠. 예, 그거를 이 메신저 RNA를 통해서 이 RNA를 더 이 호르몬 만드는 RNA를 더 부스팅 시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암세포를 만드는 그 RNA를 그 스몰 인터피어링 RNA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마이크로 RNA를 통해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암세포가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RNA 치료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RNA를 직접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능이 금방 나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효과는 오래 안 가죠. 일시적으로만 딱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했던 업체가 엘라일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엘라일럼? 예, 계속 말씀도 드렸었는데. 아, 그래. 네. 근데 이제 이 그 RNA가 예.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쉽게 녹습니다. 그러니까 예. 환부에 전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예. 엘라일럼이 그걸 잘했던 거죠. 그래서 거의 독보적인 업체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향후 한 몇 년 동안은 얘가 아마 계속 독주를 할 것 같아요. 야. 예. 근데 유전자 편집이라는 것은 이 RNA 치료제와 다른 것이 DNA를 직접 건드리는 거죠. 이걸 가위로 잘라서 편집해 버리는 거예요. DNA가 바뀌면 RNA도 바뀌겠죠. 예. 얘는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핵 반응을 거치기 때문에 좀 느리긴 합니다만 예. 한번 바꿔놓으면 그 효과는 계속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그 도구가 뭐냐면 일단 가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균의 효소를 써요. 그러니까 원래 효소는 그 어떤 우리 몸에서는 신진대사를 일으키는 촉매 단백질인데 예. 가수분해 해가지고 유전자 편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균의 이 효소는 세균도 저기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바이러스의 DNA를 잘라버린다고 세균의 효소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가위를 그대로 이제 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그 가위를 환부로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가이드 RNA가 해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거죠. 근데 이 가이드 RNA가 디테일한 주소는 잘 찾는데 커다란 주소를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자. 근데 간을 잘 못 찾아요. 그러면 세상에. 그 리간드라는 걸 붙여요. 리간드는 특정 단백질, 그러니까 이 수용체를 잘 찾는 거기에 잘 달라붙는 예.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간드가 결국은 그 가위를 간까지 잘 데리고 보내줘요. 가서, 그러면 간에 도착하면 그 가위가 자기가 자를 수 있는 세포는 다 색출해요. 예. 그러면 그 가이드 RNA가 이거 잘라 그러니까 설계 도면대로 그래서 이제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한 절차가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인공지능이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데 그동안 사실 인공지능이 바이오 산업에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도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좀 똘똘하게 학습이 되는 건데 아직 그 도메인 날리지에 대해서 잘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차라리
그 도메인 날리지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인공지능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그러니까 IQVIA라는 회사를 하나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회사는 그동안 임상을 계속했던 회사니까 굉장히 그 많은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예. 남들이 했던 것도 다 갖고 예,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 차라리. AI를 쓰니까 더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사실 유전자 편집에서 가장 도메인 날리지를 많이 갖고 있는 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크리스퍼 세라피릭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퍼 세라피릭스를 샀어요. 예, 그러니까 2020년에 회사 이름이에요. 예, 크리스퍼 세라피릭스. 예. 그러니까 이야. 2020년에 이 유전자 편집을 가지고 2명의 여성이 노벨상을 탑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버클리의 다우트너 교수고요. 다른 한 사람이 독일 막스 프랑크의 이 샤르팡티에 교수예요. 예. 예, 근데 이 샤르팡티에가 그 저기 프랑스 여자거든요. 예, 근데 이 크리스퍼 세라피릭스의 공동 창업자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 유전자 편집을 소개해드렸는데 인비보하고 엑스비보가 있어요. 예. 인비보가 뭐냐면 그 가위를 사람 몸 안에 집어 넣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자르면 큰일이죠. 암세포되고 크게 큰일이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 요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그 가위가 뭐라 그랬어요? 세균의 효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세균의 물질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중간에 체포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전달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익스비보는 뭐냐면 몸 바깥에서 유전자 편집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잘 된 것만 집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할 거 아니에요. 몸 밖에서 하는 거니까 성공적인 것만. 그러니까 또 효능도 좋아지고 또 가위를 직접 집어 넣는 것도 아니니까 딜리버리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물론 좀 비싸긴 하지만 또 익스비보 하려면 훨씬 더 기술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샤르팡티에가 그걸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퍼 세라픽스를 믿고 그냥 투자를 했고 그래서 미국의 FDA 식약처에서도 일단 안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익스비보가 확실히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FDA가 처음으로 유전자 편집 관련해서 신약을 승인한 게 이 크리스퍼 세라픽스의 이 약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는 한번 그래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신약 개발하는 업체는 아니고 의료 서비스하는 업체인데요. 예. 예, 저는 템푸스 AI라고 그 업체를 템푸스 한번 AI.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의료 서비스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의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미국 의사들 중에 80%가 가입해 있는 그러한 어떤 네트워크 차라리 거기서 AI를 적용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말씀 주셨던 거 같네요. 네, 그게 이제 독시머티라는 회사가 있었고 사실 오늘 말씀드릴 건 템푸스 AI인데 이거는 사실 이거를 창업한 이 창업주의 와이프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근데 너무나 그 진단법이나 아니면 치료법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회사를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2015년 8월에 이제 이게 창업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암 환자 맞춤형 진단 플랫폼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신경정신계,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신혈관계,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까지 이제 쭉쭉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상장됐어요. 나스닥에. 그래서 지금 시총이 한 21조 원 정도 되는 회사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암 전문의의 절반 이상이 이거 이용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종양 내과 의사들이 이 솔루션을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어떤 솔루션인 건데요? 일종의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거예요? 서로 올려서? 아닙니다. 그냥 이 저 종양의 어떤 성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딱 입력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AI가 이 환자의 염기 서열 같은 거 딱 분석해서 당신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러한 진단법, 치료법, 치료제 이런 거를 원스톱으로 다 소개해줘요.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구글 서치하면은 나오는 그냥 수준이 대충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딱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거를 원스톱 서비스로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자기가 공부해야 할 그런 해답을 그러니까
이 진단 치료 치료제 이런 것들의 그 옵션 치료 옵션 리스트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네.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보통 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기간이 꽤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리드 타임을 확 줄여버린 거죠. 예, 그러면 환자가 생존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야, 근데 나한테 잘 맞는 약을 네. 어떻게 추천을 해줄까요? 그걸? 그러니까 약도 자기한테 잘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써봐야 아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인공지능이 미리 패턴을 잡아서 너한테 가장 잘 맞는 진단이나 치료는 이런 거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심지어는 지금 약으로 아직 출시 안 된 거.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서 임상 실험하고 있는 그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소개해 줘요. 나한테 당신- 맞을 것 같아. 당신 종양 성분 딱 보고 당신 염기설 보니까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이 약이 잘 받을 것 같다. 어차피 죽을 건데 가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허. 그렇죠. 그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올해 매출이 한 1.8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매출 성장률이 그러니까 지난 2분기 매출 성장률이 전년비 90%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은 적자를 내고 있어요. 어차피 이 산업은 데이터를 모으는, 석권하는 그런 몇 놈만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적자 내는 게 당연한데 지금 뭐 올해 적자의 규모가 전년에 한 3분의 1로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유리한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템프스 AI도 한번 좀 지켜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시장도 많이 커질까요? 이런 예를 들면 근데 요거는 시장은 좀 한정된 느낌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의사들만 글쎄요. 쓰는 뭐 그래서. 예, 근데 어차피 뭐 이제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그 병원이 예. 지금 뭐 미국 위주로만 돼 있는데 앞으로 전 세계로 이제 파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 데이터는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이런 유전자 형태를 갖고 있는데 요 약이 들었다. 네, 이 환자는 요 약이 안 들었다. 그게 막 쌓여 있어야 네, 네. 패턴이 뭔 거 같냐라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원래 병원에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가 네. 만약 공개 데이터라면 왜 이 회사가 독점하지? 공개된 거 아니라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구했지? 궁금한.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회사가 이제 그렇게 의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 뚫은 거죠. 원래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다가 거기에 각각 AI로 네. 얻는 거죠. 흩어져 있는 걸. 의사들한테 페이버를 계속 줘가면서 어. 이제 그 의사 그 네트워크가 좋아진 거고 예. 그걸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그런 얘기죠. 예, 야, 의사도 저렇게 되면 의사도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저게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나중에는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결과 좀 그렇죠. 사실 약 써보고 맞는 약 찾다가 시간 다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비용 문제도 있고 뭐 그래서 별도로 진단 시약도 만드는 것 같고 약이 들을지 안 들을지를. 근데 의사가 줄어들기 그 전에 조금 더 환자가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지금은 많은 환자분들이 속수무책으로 의사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데 이 AI가 좀 더 커버리지를 넓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야. 템프스 AI 진짜 오늘 처음 들어본 업체들 많이 나오네. 막 거기 많이 올랐어요? 그게 보니까 뭐 오늘 말씀해주신 몇 가지 업체 되게 눈에 띄는 업체들 몇 개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보면 좋아 보여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언제 오를지가 뭐 그냥 이런 세월을 건 낚아야 되는 이런 건 거라. 그냥 묻어두는 거 묻어두는 그래서 거. 많은 돈 집어넣으면 못 묻어둬요. 그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반토막이 나면 예. 저 같은 경우는 편하게 보거든요. 예, 어차피 내가 의도하는 주가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리게트 컴퓨팅을 예. 10불에 샀어요. 10불에? 내가 아이온 Q는 내가 6불에 샀어요. 근데 지금 그거 움직이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내가 타겟하는 주가가 그게 아니에요. 몇백 불은 돼야 정상인 거죠. 그럼 그렇죠, 그때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반토막 나면 일단 정신 건강에 해롭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비중을 높여놨기 때문이죠. 그 예. 반토막 나도 뭐 좀 기다려보지 할 수 있을 만큼의 비중을
자기가 알 테니까. 약간 그러니까 네. 10분의 1이 나도 큰 타격이 없는데 10배 나면 네.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투자해야 될까요? 그런 게 없죠. 10분의 1 되면 타격이 10분의 1 돼도 타격이 없는데 10배가 되면 뿌듯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뿌듯하지. 조금만 뿌듯하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알아야지. 뭐 분산 투자는 중요한 건데 예. 하여튼 뭐 그런 그 추세를 어차피 세상이 바뀌어가는 추세를 믿는다면 그런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그걸 믿고 이 방향으로 간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 신뢰가 있으면 잠이 잘 오는데. 근데 그 제일 처음에 해주신 그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전 맴돌아요. 이게 뭐 이런저런 다양한 그 무슨 업종별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중 간의 냉전이 와서 예. 기술 경쟁은 멈출 수가 없다 지금은. 그러니까 항상 인류가 그렇게 경쟁 관계에 있었을 때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기 전에 볼 마지막 기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다시는 이제 친해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꾸 것들이 중국이 올라오니까 그런 내, 거죠. 내 인생에서 예. 이렇게 묻지마 투자를 해야 그러니까 되는 시기가 너무 또 올 거냐. 편해지는 거죠. 투자하기가. 지금이. 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제 가정 중에 하나는 계속 잊을만 하면 무슨 거품론이 나오잖아요. 네, 네. 거품론이 나오는 와중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거품이 안 생기는 거 아닐까? 자꾸 중간에 잊을만 하면 거품론 한번 나와서 살짝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집값이 그렇잖아요. 거품론 나와서 조금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진짜 거품이 안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은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면 손 안에 예. 넣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탐욕일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에 이제 그런 조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추세가 진행이 되면 어차피 그런 거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아까 말씀드린 리게트 컴퓨팅이 지금 예. 30불인데 지금 뭐 반토막 나서 다시 15불로 내려간다. 그래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감안하고 네, 그렇죠. 감안하고 그걸 감안한다면 김 교수님도 비중을 많이 싣지는 않겠네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2천만 원씩 쭉 집어 넣어놔요. 예, 그리고 건드리진 않죠. 지금은 꽤 됐겠죠. 예. 그렇게 그냥 벤처 투자하듯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마다 그게 2억일 수도 있고 200만 원일 수도 있고 뭐 그건 다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건 어떠세요? 내가 진짜 이 회사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2천만 원 투자할 거 모든 종목 다 사시는 건 아니니까. 근데 볼 때만 요거는 2천만 넣긴 좀 아까운데 한 2억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예. 너무 좋은데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차트를 봐도 상승 직전인데 거의 뭐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2천만 원만 넣어야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견딜 수 있지. 예. 그게 마음처럼 잘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예. 궁극적으로 잘 되더라도.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 예상대로 다 된다. 좋아 보이는데 조금만 사는 비결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하면 그게 됩니까? 나를 약간 못 믿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내 눈에 이게 보일 리 없어? 탐욕을 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아. 사실 이 프로님 말씀드린 대로 저도 1,000만 원, 3,000만 원 사이로 종목 간에 이제 그 그럴 비중을 수는 나눠줍니다. 있을 수 있죠. 네, 네, 네. 그건 하는데 정말 뭐 그 괜찮은 그런 기업들이다. 그러면 한 3,000만 원 투자를 하고요. 대신에 중간에 리밸런싱은 안 해요. 그냥 두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만 아리까리하다. 아직까지는 초기다. 그러면 그럼 이제 1,000만 1,000만 원부터 넣고. 시작을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그런 종목이 10종목이 있다는 건 최소한 3억은 굴린다는 뜻이고 뭐 더 있을 게 있겠죠. 근데 이건 진짜 이 프로 진짜 실전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 궁금한 거야 투자자로서는. 나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조금만 넣어야 돼? 야 이게 괜찮은데 어떻게 나의 재산의 10분의 1만 넣냐고 어떻게? 아마 20분의 1이나 30분의 1만 넣으실 텐데 최소한 투자하는 현금에서 예. 근데 하여튼 욕심을 안 부리는. 욕심은 부리지 마라. 예. 그 제가 세상 일은 여러분들한테 모른다. 저 추천해 드린 종목은 거의 다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40종목 돼요. 봐. 그거를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그렇게 예. 투자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와. 그거 어떻게 한번 할 수 있을까?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나를 계속 의심해야 돼. 스스로를 내 약간 생각이 옳을 의심하고. 리가 없어. 스스로를 살짝 의심하고 그래야 된다. 근데 그런 건 있더군요.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사실은 주식이라는 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제학자가 돈 많이 벌죠. 그러나 많이 공부할수록 좋은 게 많이 공부하면 종목이 눈에 많이 ति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요것도 담고 요것도 담고 요것도 담다 보면 너무 많아진다. 저절로 분산 투자가 되는데 그렇죠. 네. 예, 예. 공부를 안 하면 음. 야, 요즘 뭐가 좋아? 음. 하이닉스 괜찮던데? 아, 그래? 그럼 하이닉스에 몰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 담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면 종목이 많아진다. 욕심으로 가득 차더라도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절로 분산할 수밖에 없지. 종목 나 완전 예. 난 거의 그런 건가? 코스피야 거의. 잘 보셨어요. 예, 잘 보셨어요. 저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 그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감사한 말 이 정도만 해도 어디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난 그래서 주식 투자의 그 이른바 양도세율 있죠. 예. 그걸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 왜? 미국 주식은 몇 %입니까? 20입니까? 30입니까? 20. 한 40 정도만 되면 예. 에이 어차피 먹어도 반이 세금인데 뭐 못 먹었으면 어때?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근로 먹어도 소득세처럼. 반이 세금이니까. 그 친구 중에 의사들이 좀 있는데 의사들이 그렇다 욕심 별로 안 낸다고. 왜 안 내? 그랬더니 근데 해서 벌어봐야 반이 반이 세금인데. 세금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 뭐 그래? 세금이 그런 효과가 있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야 오늘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주시는데 야 하여튼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도 단순하게 그냥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맥락을 찾아낸다는 건 실은 그냥 뭐 이렇게 밤새 공부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래 우린 잘 모르면 그냥 따라 하는 거야. 오랜 기간 공부에 이제 쌓여 있는 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다행입니다. 또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셔서 예. 잘 배웠습니다. 김학주 교수님 다음 달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